2014년 11월 이재명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가 1200조 가까이 되며 이것은 우리 아들, 딸들의 재산을 훔쳐 쓰는 악덕 부모 노릇이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부채는 1500조가량입니다. 이재명 트윗에 2014년과 비교해서 300조가량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가부채를 미래의 재산을 끌어다 쓰는 거라 비난했던 이재명은 2022년 지금엔 국가부채는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사고의 전환은 변절입니다. 변절은 사적인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재명의 말에는 깊은 사고가 없습니다. 일관성 있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입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간편함만 존재합니다. 후보에 대한 호감 여부를 떠나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신뢰 없는 자에게 맡길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을 저는 호구맨님과 함께 합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뭐 그래도 낮이라서 괜찮나요? 괜찮네요. 네. 밤이면 좀 우울할 뻔했어. 자, 지난 한 주 잘 쉬셨습니까? 2주죠, 한 주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총 2주. 네, 예, 지난 주말에. 저는 뭐 주말에 집회 나가고 뭐 평일날 일하고 그랬는데 그 BC님은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잘 쉬었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예, 몸이 완전 만신창이었는데 힘을 많이 써가지고요. 저희 그 장비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학원 때 사이즈와 그렇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실험실 장비랑 필드는 전혀 사이즈가 일단 다르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아직 개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루는 연장의 크기가 한 10배에서 100배까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르지, 힘쓰는 게. 네. 이제 저보다 가볍지만 75kg 되는 펌프 6개를 욕 보셨습니다. 예, 내렸다가 다시 위치를 바꿔서 또 붙이고. 그거 뭐 혼자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혼자서 못 하죠. 크레인, 자키 크레인 그러나 체인 크레인 그러나 이렇게 줄로 당겨가지고 올리는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호이스트가 있는데 거기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요. 전동이에요? 호이스트가? 예, 전동.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직접 줄을 잘 매달아가지고 인력으로 도르래를 이용한 그렇죠.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쌓아 올릴 때 그 돌을 매달아 올리던 그 방식을 쓰겠군. 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6명이 아주 그 도르래도 나름의 기구학적인 그런 원리들이 있어가지고 몇 개의 도르래만 있으면 조합만 잘하면은 힘을 안 쓰고도 무거운 걸 올릴 수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수원 화성을 지을 때 그렇죠. 옛날 기중기들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만들까 봐요. 다음에 또 개조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있는 호이스트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호이스트가 그 펌프가 있는 공간까지 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힘을 많이 썼는데 좀 더 덜 쓰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많이 충전이 되셨다. 충전하는데 뭐 힘을 그냥 잠잔 시간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뭐 따뜻한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저희 여자친구랑 놀다가 자고 그러면은 충전되죠 원래. 그렇죠.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주말마다 목욕탕을 갔는데 이놈의 때는 벗겨서 한 주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방역 조치 좀 완화되면서 부스터샷 맞고 나가지고 처음 목욕탕 갔을 때 2년 만에 가는 거니까 가고 올라고 갔죠. 역시 갔는데 상당히 때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벗겼으니까 그 다음번에 갈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 갔어요. 갔는데
또 그만큼 나오는 거야. 오, 그래서 아 그래 뭐 두 번은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또 어저께 또 갔거든요. 네. 또 그래. 피부가 굉장히 젊으신 거 아닙니까? 피부가 젊은 거 아니에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나 요새? 근데 그 집에서 잘안 가는데요. 샤워를 잘 하시나 보지 깨끗하게. 샤워는 빡빡 하시나 그렇죠. 보지. 샤워는 저는 하죠. 샤워를 네. 대충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아.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목욕탕 가는 게 힘듭니다. 어제 목욕탕 가가지고 저기 목욕하고 나왔더니 1kg 빠졌더라고. 상당한 노동이죠. 이게 이게 뭔 일이 복대를 벗기는 게 이게 뭔 일인가 싶고 그렇습니다. 네. 괜히 세신사 분들이 그렇죠. 직업이 네. 있는 게 아니죠. 나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다른 사람한테 못 맡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세신사 분한테 한번 의뢰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참. 네, 그러면 우리 한 주 쉬면서 이제 쌓였던 현안 얘기 잠깐 네. 좀 해볼까요? 일단 현안 얘기 소개하기 전에 네. 저희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현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통해서 그린그린님 그리고 바비냐옹님 정기 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죠 지금. 네, 정기 후원. 저 정기 후원을 이제 그 눈먼 돈으로 팟빵에게 뺏기지 않으려면은 정기 후원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그 달수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바비냐옹님 한 분이 후원하신 거를 저희가 출금할 수 있으려면은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10달. 그러니까 네. 바비냐옹님이 첫 후원하신 때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한 못해도 7개월, 8개월 정도 남았어요. 네.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여름까지는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거를 팟빵에게 뺏기지 않으려면은 예. 네. 그래서 한 푼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네, 그러면 잠시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현안인데 2주간 있을 일을 쭉 돌아보기 좀 빡셀 것 같고 비교적 네. 근래에 좀 주로 이제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니면은 좀 2주 동안 그래도 좀 컸던 이슈 그런 거 한두 개 짤막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어제자 뉴스에 나왔던 건데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 10만 SNS 홍보단을 꾸린다 그런 얘기가 10만 SNS 대변인단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 대변인단. 네. 이거에 관해서 이제 그 트윗에 보면 어느 분께서 짚으셨던데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캠프에서 굴리는 SNS 홍보단은 이 10만 SNS 홍보단이라는 거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당원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네, 활동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10만 명을 모으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SNS상에서 이재명 그 홍보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당원들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 수상하게 생각해왔던 것 중에 하나 그 알바들 있잖아요. 네네. 댓글 알바들 쓰면서 이걸 이제 이 10만 SNS 홍보단으로 위장하려는 건 아닐까? 알계정들. 예, 알계정들. 그 업체 아니면 이제 어떤 어뷰징 업체 같은 데서 이제 일괄적으로 굴리는 같은 그런 계정들 네네. 이제 위장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닐까?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 마치 그 정동현, 천정배 정대철 이런 사람 받아서 그 대사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 알계장들 이렇게 완장 하나씩 채워주려는. 그러니까 그 알계정들은 실질적으로 당원들은 아니죠. 당원들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당원인지 아닌지 일반인적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알계정들이 날뛰게 됐을 때 그냥 10만 SNS 홍보인단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려고 미리 자락을 까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어쨌든 적어도 이 다음 포털 이제 사이트 다음 같은 경우는 네. 이 김호준의 명령을 잘 따르는 건지 어쨌든 상당합니다. 댓글이. 요 근래 들어서 많이 그렇다고 하죠. 와, 막 네. 몇천 개, 6천 개씩 막 박히는데. 근데 왜 다음에만 오지? 얘들 네이버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김호준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김호준의 명령이 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어뷰징 업체가 들어가기 전에 김호준이 그런 말을 일부러 쭉 던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뷰징 업체가 껴 있다면. 네. 이 어뷰징 업체라는 게 실제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마케팅 같은 데서 주로 보면은 신인 가수들 띄워주기 같은 거 할 때도 SNS에서 이제 그런
그 가계정들이 들어붙어 가지고 막 신인 가수인데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되게 유명인인 것처럼 만드는 게 간단하거든요. 돈만 주면은 뭐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일명 띄우는 게 뭐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죠. 돈이 있으면은.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후원금을 사용해도 되기는 하는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거의 그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후원금 집행이 가능한 영역인지는 잘. 근데 이재명이 과연 그 공식적인 후원금만 가지고 선거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뭐 그거는 아니겠죠? 네. 아마도. 아마도 아닐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주변 관련해서 돈이 오가는 일들이 큰 돈이 오가는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지자체 산하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일자리를 얻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아무튼 근데 심한 SNS 홍보단이라는 걸 그냥 이제 뭐 그런 음모론적 시각을 걷어내고 봤을 때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SNS라는 건 기본적으로 양방향 소통이고 꼴 보기 싫으면 차단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SNS에서 어떤 여론을 퍼뜨린다는 거는 이미 그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원하는 말을 던져줘가지고 공감을 얻는 거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는 SNS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가능하려면은 이재명 본인에 대한 호감도가 충분히 높을 때, 그럴 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지금 일반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는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겨우겨우 끄집어내는 게 보면 윤석열보다 낫다 그 수준인데. 네, 최근에 좀 윤석열보다 뭔가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죠. 네네. 네. 억지로 진짜 억지로 사실 뭐 그 수준인데. 이재명이 올라갔다기보다는 뭐 윤석열이 내려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예, 보이는 게 좀 그렇죠. 그 2주간 지지율 추이를 봐도 윤석열 지지율이 빠진 거지 이재명 지지율이 치고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지지율이 뭐 한 2-3% 올라갔다고 치면 윤석열 지지율은 한 10% 가까이 빠지고 그 수준이니까 윤석열이 못하고 있는 거지 이재명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SNS에서 원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그다지 호감이 없는데 비호감이 더 큰 상태인데 이재명 홍보하는 글을 올린다고 하면은 과연 파급력이 얼마나 있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거는 뭐 확장성에 대한. 네네. 네. 그러니까 SNS로 홍보를 해가지고 표를 잡고 이제 더 그 호감도를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감도가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게. 그렇죠. 충분히 먹혔을 거예요. 그냥 사람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뭐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외모만 놓고 봤을 때도 사람 멋있고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쯤 되면은 충분히 이제 뭐 그런 사람인데 원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모르는 미담 같은 거를 SNS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되면은 충분히 호감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죠. 호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이재명은 저는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미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억지로 만들고 있죠. 지금 그 웹 자서전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올린 것 같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올리는데 네. 뭐야 그 고시원 이야기? 뭐 주로 가난할 때 자기가 어땠는데 뭐 그 와중에 뭐 남을 도왔네 뭐 그런 얘기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선택적이죠. 그렇게 기억력 좋으신 분이 유동규도 모르고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네. 그분도 모른다 그러고. 그렇죠. 게다가 어저께인가 뉴데일리 쪽에서 기사가 나왔나? 그 이재명 씨의 그 이종 조카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 산하 기관 그 물관리 쪽이라고 그랬나? 그쪽 취업했다고. 예. 네. 근데 그 이종 조카는 아니죠. 모르겠어요. 그 이종 조카는 지금 빵이 있지 않나? 그 이종 조카 말고 다른 이종 조카겠지. 그 이종 조카는 빵이 있겠지 지금. 자 그리고 또 이재명이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그 굉장히 또 허세를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뭐 맘만 먹으면 말 한마디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그 쉬운 거를 왜 지금까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전자권 환수라는 게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그런 방향이긴 한데 전자권 환수라는 거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단순히 뭐 우리가 지금 우리 국방력만으로 북한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도 있지만은 전자권이라는 건 지 개통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휘 체계. 네, 지 그러니까 체계에 대한 문제니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 군사력을 적시적소에 필요하게 얼마든지 예.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그 지휘 체계에 관한 문제인데 이 지휘 체계가 지금은 이제 미군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원화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일원화 한국군 단독 독자적인 일원화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면은 체계 상부의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인프라도 서로 깔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관련 그 인프라 뭐 부대 시설 같은 거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작전 개념도 바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전략 자산들이 많이 이제 충당이 돼야 됩니다. 지금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감시 자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대전차나 아니면 도서 지역들, 서해 쪽 도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네. 그쪽 감시 및 초계 임무 같은 거를 수행할 만한 그 능력이 한국군이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 미군에 의존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다 이제 한국군 독자적으로 채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국방비를 많이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면서 그쪽으로 이제 정말 전자권을 인수하게 됐을 때 차질 없게끔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쭉쭉 해왔던 건 사실인데, 이재명은 국방비에 관해서 뭐 국방비 줄여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이제 민주당이 국방 예산을 확 깎은 건 아니지만은 일부분 감축했고, 그런 방향을 보이면서 전자권을 그냥 뭐 말 한마디면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앞뒤가 맞는 거죠. 전자권을 정말 환수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보이려면은 전자권을 환수 받았을 때 바로 차질 없이 군이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쳤거나 아니면 그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건 뭐 군대는 알아서 돌아갈 거다 그런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말 함부로 한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가. 근데 뭐 상식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꼭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뭐 내일에도 차 사면 된다. 차 사서 끌고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면허증부터 따놓고 시작해야 되는 얘기인데, 아니면 하다못해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해가지고 도로 주행이라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내일에도 차 사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얘기가 말이 먹히겠죠. 근데 도로 주행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원비를 끊었어. 학원 나가지 말래. 그리고 그래 놓은 상태에서 차 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그렇죠. 마치 뭐 그냥 그 이재명이 자주 하던 얘기죠. 의지의 문제. 네. 그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그 말을 생각을 없이 말을 합니다. 깊은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막 말을 뱉어요. 요 말하면 이제 좀 인기 끌겠지 싶은 말들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막 던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그래놓고서 이제 또 나중에 뭔가 비판이 쏟아지고서 일이 시끄러워지면은 맥락을 봐라. 네, 맥락을 보라고 할 거고. 네. 지겨워 맥락. 맥락 충돌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명박 생각난다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네. 예. 또 이어서 이제 잠깐 짚어볼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47%. 네네. 그 4개 네.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조사를 하는 MBS 여론조사에서 네. 어저께 12월 30일 목요일에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2021년 들어와서 최고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이 47%. 네. 그러니까 뭐 기쁜 일이고. 이 지지율이 이렇게 확 오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일단은 기저에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그 방역을 잘 이어나가고 있고 그런 네.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큰 이벤트였죠. 박근혜를 이제 사면한 거. 네네. 네. 왜냐면은 일단 뭐 대구 이런 쪽에서 TK 쪽에서 그 대통령님 국정 지지율이 확실히 좀 크게 올랐다고 네, 하고 네.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60대 이상? 네. 그런 보수층에서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온라인상에서 이제 보이는 그런 어떤 증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보면은 뭐 SNS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동안 이제 문재인이라고만 말해왔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겠다.
뭐 유튜브에도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바꾼 그런 유튜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쪽 진영 유튜버인데 네네. 뭐 그동안 이제 문재인 그랬다가 이름만 불렀다가 아니면 뭐 문재인 씨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제 격식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우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긍정이 47%까지 올라오면서 부정은 49%. 사실상 거의 이제 긍정과 부정이 딱 네. 붙었더라고요. 네. 예. 이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박근혜 사면이 제일 큰 요인이겠지만은 그 말고도 다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이제 지금 대선 후보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쪽 공이 사실 좀 처참하잖아요, 수준이. 그렇죠. 둘 네. 양대 정당이 네. 그 정당의 후보가 수준이 처참한데 지금 대통령을 보니까 뭐 그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도 천사 같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선녀 같아 보이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래서 퇴임시키기 아깝다. 뭐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보내기 싫다. 퇴임시키기 아깝다. 그런 마인드가 여론조사로 조금 드러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 보통 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 대통령의 임기 말에 가 보면은 그 지지율이 이제 대통령에서 차기 후보, 그렇죠. 유력 대선 후보로 넘어가는. 확 넘어가죠. 네. 근데 안 넘어가고 있죠. 지금은. 마음을 줄래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래서 같은 조사에서 드러난 거를 보면은 이제 대통령님 국정수행 지지율이 47%까지 올라왔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 네. 윤석열은 많이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28%. 네. 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대통령님 그 국정 지지도가 오르니까 이재명 지지율 조금 오르긴 추이로는 같이 올랐지만은 그 오른 만큼의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그렇죠, 그렇죠. 뭐 지난주에 비하면 한 1% 정도 오른 건데 39라고 그러면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도 같은 조사에서는 네. 3%, 4% 올랐네요. 4% 올랐다고 합니까? 네, 35%에서 이제 39%가 됐고요. 윤석열은 얼마나 떨어진 윤석열은 거예요? 이제 그 전주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29%였는데 이번 주 그대로 28%.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우리 대통령님 국정수행 지지율 같은 경우는 12월 첫째 주부터 계속 꾸준히 2%씩 올라왔네요. 41%에서 43, 45, 47.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꾸준한 흐름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박근혜 그 사면이 네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긴 하다는 거죠. 네네네. 지금 대통령님 국정수행 지지율 그 47% 그것만 그대로 지지율로 가져오면은 대통령 당선 따놓은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다른 당선이잖아요. 뭐 사실상 이제 기타 후보들이 있기는 하니까요. 네. 뭐 심상정이라던가 안철수라던가. 그러니까 그 집권당을 상대로 하는 카운터들은 항상 그 표가 쪼개지는 법이니까. 네. 이쪽을 47까지 먹었다 그러면 당선이지 뭐. 볼 것도 그렇죠. 없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40% 초반 그렇죠. 득표하시고 네. 당선이 되셨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안철수가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3 후보가 이제 거의 무의미한 이제 사실상의 1대1 대결. 이제 그런 되게 가까워지긴 예. 했지만 그래도 정의당이 가져오는 게 또 있고 하니까 정의당은 완전히 무시할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한 3, 4%는 못해도 가지고 있을 거니까 네. 아무리 낮게 잡아도. 네. 그다음에 안철수도 그 정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는 그 두 명의 큰 이재명, 윤석열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한 다 합치면은 10% 정도는 뭐 움직일 수가 네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표가 아쉽긴 아쉽죠. 예. 아무튼 이재명이 그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보내기 아깝다라는 여론이 이제 조사에 반영된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뭐 본인은 그래도 괜찮다. 지금의 민주당은 뭐 어쨌든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이길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된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잠시 또 앞서고 있는데 네. 이거 또 모른다. 이건. 그렇죠. 뭐 선거 때까지 아직 아직 100일 넘게 남지 100일은 아니겠구나. 이제 100일 D-100 밑으로 내려온 것 네. 같더라고요. 2달하고 조금 더 남았죠 아직. 네네. 3월 9일이니까. 아 근데 진짜 많이 가까워졌네요.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현안에 관해서 네.
그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그 후원 펀드를 모집을 하면서 NFT 기술을 도입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네네. 저희 한 언제 다뤘더라? NFT 얼마 전에 다뤘지 않습니까? 아무튼. 네네. 이걸 보니까 참 그 욕이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막 최근 유행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다 싶으니까 개념도 없이 그냥 막 끌어다 쓰는 건데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Z 세대가 굉장히 예, 예, 좋아할 거다, 열광할 거다. 예. 뭐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굳이 이거를 후원금을 굳이 NFT로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는 걸 NFT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수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펀드를 이렇게 펀딩을 하면은 그 NFT로 증표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펀드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뭐 1년 전에 1년 전에 이제 그 NFT로 발급한 영수증을 제시를 하면 돌려주는데 안 돌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 돈을 그때 이제 그 펀드에서 안 빼면은 안 뺄려. 근데 그게 가능한가 일단 선거 펀드는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기간 안에 돌려줘야 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일단 귀찮아 그냥. 지금 젊은 사람들이 NFT에 열광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그 복제 불가능한 어떤 온라인의 데이터를 만드는 어떤 표준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술인데 그걸로 데이터를 만들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면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지만은 NFT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거기다 이제 NFT 기술을 적용을 시키면은 딱 한 장의 그림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소유자가 등록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그 파일은 전 세계에 자기만 볼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은 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기술이 온라인 코인에 적용되는 기술인 그런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온 게 이제 NFT인데. 이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투기 항목이 신설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이제 예측들이 있으니까 만약 이게 정말 이제 그 어떤 투기 항목으로서 투기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지금 초창기에 나와 있는 NFT 파일들은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투기 자본들이 그걸로 쏠리고 있는 그런 약간의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젊은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다라고. 사람들 뭐 일하지 말고 뭐 한탕주의로 살라는 것 같아. 지금 얘네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이거 후원금 한 다음에 이제 NFT를 받을 거 아니에요. 증표를 받으면은 그래서 이제 계속 떡상할 때까지 갖고 있는 거야. 떡상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말한 대로 이재명 캠프 측에서 말한 대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려면은 그 펀드를 돌려주고 그 발급한 영수증을 회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서 지금 대단한 소리를 하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게 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 예술 작품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냥 후원금이잖아요. 무슨 온라인 우표 같은 걸 발행한다고 네. 하는데 이거 그냥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냥 자기 소유권만 각자의 소유권만 거기에 등록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포장을 하는지 오히려 번거롭진 않으려나? 아니 뭐 이제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밝은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힙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새로운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말만 갖다가 붙이는 거라니까 이거는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은 막 한심하고 짜증내 할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MZ 세대가 바보야? 그러게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할 텐데요, 그죠? 네. NFT에 대해서 잘 알면은 더 잘 알 것 같은데. 잘 알겠죠 오히려. 그리고 일부 이제 그쪽 그 한탕주의로 흘러가지고 그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분명히 코인도 그러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그러지 말라고 그냥 한탕주의를 안 하고도 그냥 성실하게 살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국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한탕주의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무슨 부동산 코인도 그렇고. 그렇죠, 부동산 코인. 네. 이 정부는 한탕주의 정부 같아요. 한탕에서 쪽박 차면은 기본소득 주택 그걸로 먹고 살라는 소린지. 아무튼 욕지거리가 나옵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게 오늘 그 녹음실 오면서 트위터를 보다가 어느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욕은 2021년까지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2022년에도 해야 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 참 착잡하면서 진짜 쓴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올해까지만 하면 다 끝나겠지. 이제 손 털고 이제 좀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올해 초에만 또 다들 했을 텐데. 네. 참. 여기까지 왔네요.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 8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 후원자 바비냐옹님 네, 다시 한번. 박민영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의란 무엇일까? 네, 이번 주에 좀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동안 너무 이제 계속 그 기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쭉쭉쭉 하다 보니까 뭐 어차피 2주 묵히고 나면은 뭐 기사 다 지나가 버렸을 거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은 이야기들 하셨을 테니까 거기 관해서 네. 그냥 이번 주에는 그래서 좀 뜨거운 잡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이재명이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와 그 네. 대담을 온라인 나눴어요. 이제 화상 대담을 했죠. 네네. 12월 21일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좀 띵받은 면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와 이제 대담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으로 유명한 책이죠. 한국에서 네. 특히 많이 파셨어요. 네. 책을. 이게 이제 뭐 국제적으로까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은 아닌 것 같고 찾아보니까 이제 하버드 교수이신데 마이클 샌델 네. 교수가 미국에서 이제 그 당시 한 10만 부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뭐 적은 숫자는 10만 부. 아닐 수 있는데 네. 미국에서 10만 부면 또 아주 엄청나게 팔렸다고 보기도 그래요. 일단 인구가 많고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 정치 철학이라는 이런 어떤 카테고리 네. 거기서 10만 권이면은 꽤 잘 나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아도 그렇죠. 꽤 잘 나간 거긴 하지만 엄청나게 그걸로 해서 막 진짜로 많이 유명해졌다 뭐 그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아마 뭐 생각해 보면은 학계분이니까 그쪽 학계 사람들 그다음에 뭐 학부생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한 권씩 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학 이제 교재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뭐 10만 명이 샀다면은 상당히 많이 팔린 거죠. 이게 이제 뭐 교양 서적 같은 게 아니니까 일단은. 네네. 그러니까 수업 교재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크고. 네. 자, 그래서 이게 BC님 이 책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 안 봤어요. 저도 당시에 좀 저는 그냥 제목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딱 정의하는 그런 것들 좀 싫어해요. 제가. 예. 성격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네가 뭔데 시정이란 무엇인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 볼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사실 뭐 저도 약간은 비슷한 그런 게 있었고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근데 뭐 사람들은 많이 사서 읽어 보셨나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책이 이제 좀 더 아까 했던 이야기 이어보자면은 미국에서는 한 10만 부 정도 나갔는데 국내에서만 2009년도 당시에 이제 2009년도에 출간돼가지고 지금까지 200만 부 넘게 나갔어요 이 책이. 그리고 2009년도에는 베스트셀러였고 그 해 거의. 마치 그 천만 관객 영화를 나는 끝까지 안 보고 있구나 이거랑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비슷할 수 있죠. 근데 뭐 저는 그런 영화가 한두 편이 아니라 가지고 방골 기질이 있다니까 나한테도 심하다니까. 뭐 아무튼 이 책은 더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철학 카테고리에 좀 뭐 교양서적이라고 교양서적은 교양서적이지만은 사람들이 쉽게 이제 잘 찾지 않는 그런 분야의 교양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또 이 번역서 원본만 들어온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막 베리에이션으로 청소년판도 따로 나오고 어린이판까지 나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책이 국내에서는 유독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음악에서도 보면 그런 밴드들 간혹 있잖아요. 뭐 스틸아트 같은 밴드들. 스틸아트. 예, 외국에서는 그냥 한데 국내에서는 그 국내와 일본에서 쉬지곤 한 곡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만큼 인기를 끌었잖아요. 히트를 쳤죠. 예. 저는 요즘도 가끔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한국에 유독 잘 들어맞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면이나 아니면 여기서는 사상적인 면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을 뭐 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서머리한 것만 좀 찾아봤는데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정의에 관련한 각종 딜레마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상들이나 철학들을 이제 대입시켜 가지고 정의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제 풀어낸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라는 게 사실 여기서 좀 딜레마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의라는 관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자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뭐 딜레마가 생길 수 있고 그 상황상 그 딜레마마다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주제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BC님은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의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누구든 쉽게 얘기가 힘들어요. 막연하잖아요, 좀. 예.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관념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저도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정의가 뭔지를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네, 차라리 훨씬 쉬워요. 근데 왜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하기가 힘드냐면은 이것이 정의다라고 규정 짓는 거는 그게 어떤 독단으로 빠지기 가장 쉬운 길이거든요. 그만큼 정의는 어떤 상대적이고 굉장히 복합적인 가치들 안에서 한 가지의 길을 찾아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쉽죠. 뭐 이를테면 길 가다 휴지를 버리는 건 정의가 아니다. 네. 그러면 휴지를 줍는 게 선이냐? 그러니까 휴지를 줍는 게 정의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길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게 정의냐 아니냐. 휴지인 줄 알고 주웠는데 알고 봤더니 남이 흘린 돈이었어.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저기 수돗물 취득으로 그 신고 안 하면은 저기 벌금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이런저런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입시켜 보면은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네네. 그래서 이 정의가 뭐 이럴 땐 보통 사전 같은 걸 먼저 찾아보게 되죠. 네네. 예, 그래서 사전에서는 자 4가지로 나옵니다. 네. 예,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네. 뭐 또는 윤리적으로 매우 공평하고 올바른 것. 이게 보통 이제 정의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바른 의의. 네. 그 다음에 3번째로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네. 그 다음에 4번째로 플라톤 철학에서 지혜, 용기, 절제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말. 네. 이거는 이제 플라톤이 정의한 정의인가 봅니다. 네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바를 정자의 뜻의자. 예, 바를 정자의 뜻의자. 예. 자, 또 이 영어 단어로도 정의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저스티스. 예,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저스티스를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저스티스의 뜻이 뭐냐라고 보면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지켜야 하도록 강제하는 규범, 그러니까 법을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법을. 네. 그리고 이제 이 저스티스의 어원은 뭐 다들 아시는 그 여신상, 그 눈 가리고 한쪽 손에 이제 저울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 네. 예. 유스티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스티아가 스펠링이 이제 JUST로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저스티스라는 말을 좀 더 이제 다른 번역 사례에서 이제 좀 그 뜻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보통 성경 번역할 때 일반적인 의미의 정의를 저스티스라고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뜻, 공의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처니스라고 많이 쓴다고 합니다. 라이처스니스. 네, 라이처스니스. 네. 오, 처음 보는 단어예요. 라이처스니스는 뭐 올바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한글로 번역하자면은 쉽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동양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도 아까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얘기했을 때 1번 항목 진리에 맞는 도리, 윤리적으로 매우 공평하고 올바른 것, 이거는 라이처스니스에 가까운 거죠. 저스티스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동양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서양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게 관념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동양이 아무래도 조금 더 공동체
이 공동체 아니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거는 이 동양에서 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방법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는 흔히들 사법적 정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법정의. 예, 사법정의라는 말을 쓰는데 저스티스에 따르면 사법정의라는 말은 그 뭐야 이중형용이라고 하나? 네네. 저스티스 자체가 법이라는 말이니까 네. 법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법정의라고 해버리면은 네. 영어로 직역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이나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정의라는 말은 서양에서 쓰는 그 저스티스라는 말보다는 좀 더 상위 개념이 있는 네. 그런 올바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도 뭐 정의는 라이처스니스에 좀 더 네. 가깝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샌델의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2009년도에 한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유가 대체 뭘까? 이걸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2009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그 광우병 시위가 거의 한 반년 정도 쭉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로 바뀐 것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이명박도 지금 이제 이재명에 비하면 수나머지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실은 폭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방송국 탄압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네. 시대를 대표하는 거학이었죠. 네. 그때는 이명박이. 그러니까 이명박의 폭정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게 된 거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이 대체로 그 논술 학원 이런 블로그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혹시 그 입시의 영향을 근데 많이 받은 거 아닌가? 이게 대학에서 이 주제로 쓰기에는 좀 껄끄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권 눈치 보면은 어땠을라나 모르겠다. 근데 뭐 그냥 뭐 면접이나 아니면은 논술 뭐 이 정도니까 네. 뭐 그거는 이제 논술은 답을 뭐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앞서서 그 정의를 처음 얘기할 때 얘기했던 그 정의의 여신 유스티아. 네네. 정의의 여신. 네, 유스티아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유스티아가 이제 그리스 신화 속의 정의의 여신인데, 그 전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스티아라는 여신 이름을? 아니 없었죠. 그러니까 그죠? 있는 것만 알지만 어떤 그러니까 그 신화 이야기. 보통 저는 그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의의 여신 그러면 여신상은 알아요. 네 그렇죠. 그 메탈리카 앨범 자켓이라 네. 가지고. 메탈리카 4집. 예, And Justice For의 자켓 표지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뭐 법원의 상징으로 이제 그 여신상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렇게들 그 여신상 자체는 알지만 그 여신의 이름도 잘 모르고 일단.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유스티아가 신화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스티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신화도 워낙 그 에피소드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유스티아가 나오는 에피소드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 아무튼 뭐 제가 알고 있을 정도로 되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는 유스티아가 나오는 에피소드도 없고. 네. 그래서 뭐 그리스 신들 다시 한번 이제 쭉 한번 찾아봤어요. 보통 이제 올림푸스 12신, 그래서 주신, 이 사람들이 신화의 대부분에 나오는 신들이죠. 네. 보면은 제우스, 그다음에 아폴론, 아르테미스,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은 이제 하늘, 태양, 달, 바다, 자연의 이제 주요 요소들이죠. 그다음에 뭐 데메테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연 그 자체, 그러니까 계절이나 자연 그 자체를 또 상징하는 신이기도 하고. 나머지 이제 12주 신들 그러면은 그 헤라는 이제 제우스의 부인으로 나오는데, 네. 보면은 여성 결혼 양육,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유부녀의 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아테나 같은 경우는 지혜,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 상업, 체육, 도둑. 좀 이제 발빠른 이미지거든요, 헤르메스가. 예, 그렇죠. 전령의 신이기도 하고.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헤파이토스는 대장장이, 뭐 디오니소스는 와인, 술. 예, 네. 풍요. 그다음에 아프로디테는 미, 사랑. 그다음에 아레스가 전쟁. 이렇게 해서 이제 12신입니다. 12주신입니다. 그러니까 주신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자연 그 자체나 아니면은 주요한 어떤 생존 요소들이라고 해야, 삶의 요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데, 정의는 빠져 있어요, 주신에서. 네. 그러니까 이걸로 제가 나름대로 유추를 해본 거는,
어떤 이제 문명의 초창기 그다음에 사회가 아주 고도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생존 그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의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덜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제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느냐 아니면 또는 자연에 극복하느냐 이게 더 그렇죠. 제일 당면한 과제일 수밖에 없죠. 네. 일단은. 뭐 그다음 그 이외에도 보면 이제 뭐 대장장이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뭐 무기든 농기구든 잘 만들어야지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뭐 와인 같은 경우는 그리스가 이제 와인 산지니까 포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것이고 전쟁의 신은 따로 있는데 정의의 여신이 뒷전에 밀려나 있다는 거는 그때 나름의 어떤 가치과 그 가치의 서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중요도 같은 거에서 저희가 좀 뒤로 밀려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신들이 신화에서 보면은 신들을 나름대로 신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집행하기도 합니다. 신화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테나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지혜의 여신인데 네. 아테나는 이제 신화 보면 대부분 다른 신들은 뻘짓을 해요. 아테나가 뻘짓을 제일 안 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네. 사고 치면 수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습을 하는 인간을 돕는다거나 그런 역할도 많이 나오고. 예. 뭐 근데 이제 그런 아테나도 정의의 여신이 아니고 지혜의 여신입니다. 상징하는 바는 그렇게 보면은 정의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주 큰 가치로 앞선 가치로 자리 잡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유출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세상에 그리스 신화처럼 이렇게 여러 상징하는 신들을 쭉 만들어 놓고 서예를 매겨보면은 정의의 신이 거의 제일 앞에 오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 사회라면 특히나. 그렇죠. 정의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크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예 낙후됐거나 사회가 아니면은 발전 속도가 이제 한참 올라가는 이제 개발도상국 시절, 개발도상국인데 이제 딱 물결 타가지고 이제 막 매년 성장률이 막 두 자릿수까지도 가고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네. 한참 커나가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의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낙후된 국가 사회가 낙후됐으면은 이 초창기 문명 사회들처럼 일단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생존이 제일 목표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따져볼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일단 당면한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정의를 찾고 있겠어요, 거기서. 내가 일단 살아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개발도상국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그 시절은 하루하루 자기 삶이 나아지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루? 아니면 한 달? 1년 단위로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뭐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나을 수도 있고 하루하루 툭툭툭 내 삶이 나아지는 걸 보니까 그 전반적인 사회나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질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내일이 나은 게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그러니까 그만큼 불만을 덜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문제의식이 옅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가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그렇죠.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다지 이제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개발독재 시절에 일어났던 학생운동이나 뭐 노동운동들 그 이제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정의에 대한 욕망이 좀 남달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이걸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런 어떤 말하자면 배부른 상황인데 어제보다 오늘이 배부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정의를 갈망했던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은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또 다른 권력욕의 발현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진짜 지금 보이는 그렇죠. 민주당의 네. 어떤 이제 민주화 운동했던 국회의원들의 모습들을 그렇죠. 보면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결과론적인 얘기가 돼버리긴 하지만은 뭐 그 양반들이 권력 잡고 났다면 별로 다르지 않더라 이래버리면은 결국 당신들이 그때 말했던 정의라는 게 대체 뭐냐? 당신들이 권력을 잡는 게 정의였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저는 이 그 유스티아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으로는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정의에 대한 욕망은 그러니까 욕구가 커져갈
사회 구성원들의 정의에 대한 욕구는 커져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이제 이 샌델 대책이 한국에서 히트를 친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폭정이 가장 큰 역할을 했긴 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는 그 발전이 정점에 이른 그러니까 고착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가 그 즈음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더 이상 이제 발전 속도에 쭉쭉 발전하고 있으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더 이상 크게 발전할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2009년쯤이. 뭐 소득 수준으로 봐도, 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그 개발도상국 시기에 접어들어서 고도 발전을 할 때, 네. 발전을 하는 순간에는 뭐 아까 호구맨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 뭔가 소득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삶의 자유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무관심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본격적인 어떤 성장의 한가운데 놓이기 이전에는 다 같이 못 사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있을 수 그냥 있죠. 굉장히 공감대라는 게 삶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 네. 그러니까 정의가 굉장히 쉽게 서로 공유가 되는 거죠. 네. 사람들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양극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관점이 차이가 큰 두 그룹이 있고, 뭐 네. 아니면은 사회가 다각해지면서 다각화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정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안 따라서 부딪혀다 보면은 이 정의가 모두 똑같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공감대 아니면 중론을 이렇게 모으기가 옛날보다는 좀 더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마다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고 일단. 네. 네. 사회가 이제 점점 계층이 세분화되어 가면 갈수록 개인이 각자가 가지는 경험의 질도 다르고 경험의 방향도 다르고 뭐 경험의 양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대입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자기만의 경험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르다 막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계층마다. 그렇죠. 그래 버리면은 그만큼 그 하나의 중론으로 모이는 그러니까 커먼 센스라는 게 형성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이재명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이 윤석열도 그렇죠. 공정을 말한단 말이죠. 네, 두 사람이 네. 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윤석열은 윤석열 나름대로 뭐 본인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니까 본인의 어떤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공정을 얘기하고 있고, 네. 이재명은 또 이재명 나름대로 뭐 원래부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반문이었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지만 아주 대놓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얘기를 하면서 공정을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의 관점으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정의롭지 않은 것 마냥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최소한 근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은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도대체 정의란 뭘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참여정부 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을 거의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거셨는데, 이거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 이전까지 이제 개발, 그다음 발전 중심의 이제 경제 패러다임에서 분배적으로 패러다임을 옮기려는 그런 의지의 이제 표현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니면 뭐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이 소득 분배라는 게 따지고 보면 핵심 키워드가 평등하고 공정, 이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앞서서 말했던 정의의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윤리적으로 매우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라는 이제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또 이제 영어의 저스티스의 뜻이 이제 법도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말에 이제 공평하고
그러니까 공정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걸 이제 법의 원칙으로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네.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의는 말하자면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제시되는 가치 판단의 어떤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의는.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저스티스의 관점으로 보면은 저스티스의 관점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라이처스니스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옳은 것이라는 게 상당히 자의적인 거거든요. 네. 내가 옳은 게 상대방한테 꼭 옳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어느 집단이 옳은 게 뭐 다른 집단에서도 그게 옳다고 통용되는 게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어떤 회사를 봤을 때 네. 뭐 경영진의 정의 관점과 네. 노동자의 정의 관점이 서로 충돌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사내 문화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뭐 A라는 회사에서는 사내 문화가 이러한데 그게 B 회사에 가면 전혀 이런 개새끼가 많나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제조업의 문화와 네. 뭐 IT 산업의 문화가 또 다를 수 그렇죠. 있고. 다를 수 있고. 네. 또 아니면 서비스업 네. 이쪽도 문화가 또 다를 수 있고.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이 라이처스니스로 따지고 보면은 라이처스니스의 이제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정의라는 게 상당히 규정짓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네네.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상황도 많아질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령 우리가 그 일단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그 경우에 도로에 차가 잔뜩 막혀 있는데 네. 신호를 무시해도 되는 차들이 있죠. 소방차나 구급차 그런 경우들. 네네. 그러니까 공익을 우선해서 운행하는 차들이니까 심지어 이제 진행 방향 경로를 틔워줘야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경우에. 근데 만약에 어떤 그 구급 환자를 싣고 가는 구급차가 있는데 이 차의 진로를 방해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사람이 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뭐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구급차 운전자는 정의로운 건가요? 정의롭지 않은 건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진로 방해한 승용차 운전자는 뭐 죽어도 싼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뭐 불의에 의해 사망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체. 이거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진로를 방해한 차량의 사정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변수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처스니스의 관점으로 보면은 각각 개별 건마다 이게 정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뭐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은 여러 번 아마 있었죠. 그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구급 요원이 갑자기 실신에 빠지는 환자를 네. 인공호흡을 하다가 네. 이제 갈비뼈에 골절이 일어났을 때 네. 그래서 나중에 이 환자가 깨어나서 네. 구급대원을 소송을 걸어가지고 네. 뭐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했다던가 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제 일반적인 보통 이제 그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말이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보거든요. 상식이라는 말이 어떤 사물을 규정짓는데 이제 상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행위를 규정짓는데도 상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일단 구급행위는 목숨을 살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부수적인 어떤 그런 피해들은 감수해야 된다. 뭐 그게 일반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소방차가 이제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뭐 어느 골목길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네. 길 가해에 차가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네. 못 지나갈 때 뭐 네.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냥 싹 다 그 차 백미러 사이드 미러 다 부셔가면서 그냥 밀어가도 되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했다가 하나하나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 자체는 뭐 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 불을 꺼야 되는데, 그리고 이 화재 진압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개인의 사정들을 따져보면은 별의별 케이스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러겠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구급차가 들어가는데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걸 일단은 밀어내야 했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 부시면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그 부신 차 중에 한 대가 노점상 차였어요. 푸드트럭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푸드트럭 하나밖에 없는 거야. 생계 수단이. 그거 부셔지면 내일이라도 굶어 죽을 그렇죠. 수밖에 없어.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푸드트럭 부시고 가버렸네.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네. 얘들 굶어 죽었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정당했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불난 집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죽여버린 셈이 되는 건데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간에 뭐 정당할 수 있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라이처니스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저스티스로 규정을 지으면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저스티스로 규정을 지어놓으면은 부셔도 된다. 뭐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한 부신 다음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겠죠. 뭐 보상 네. 규정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라이처스니스랑 저스티스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정립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의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어떤 법적 정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분명히. 네. 이게 혼재된 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혼재된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할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동할 때. 네. 온갖 가치가 충돌해가지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섣불리 어떤 것들을 규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선동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 정의다라는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짓을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간이 이제 이재명인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게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정의다라고 말하는 거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독재자들이 다들 그래왔고 내가 정의다라고 이야기해왔고 근데 내가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그 지지자들은 사이다라고 속 시원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본인이 정의롭다라는 거에 핑계를 자신의 지지율 같은 걸로 치환시켜서 얘기하는 자신의 논리가 옳다는 게 아니라 순환 논리죠, 말하자면. 예, 순환 논리. 예. 이러니까 내가 뭐 성남시장도 됐고 경기도지사도 됐고 네. 지금 뭐 대선 후보도 됐다. 지금 나의 지지율 높다. 네. 뭐 이렇게. 그래서 국민들은 현명하다. 현명한 국민들이 나를 밀어주니까 내가 옳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순환 논리식으로 이재명은 장사를 잘 하고 윤석열은 상대적으로 이거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애초에 대중 정치인 경험이 없잖아요. 네. 갑자기 그냥 네. 왜 뛰어들었나 모르겠어요. 바보. 뭐 누가 pompo질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지지율 좀 나온다 싶으니까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그래서 뭐 이재명식의 정의는 그냥 뭐 내가 조선일보를 뭐 폐간시키겠다. 아니면은 뭐 삼성을 무너뜨리겠다. 네. 이 정도의 선동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는 게 왜 어떻게 정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의 악행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과거에 악행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 대통령 한 사람이 폐간시키는 그 상황 자체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처스니스 관점으로 보면은 정의는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혼자합니다. 각자의 사정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신일 거예요. 신쯤 돼야지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거는 저스티스밖에 없는데 이 법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시원시원한 일들이 잘 없어요. 법이라는 게 라이처스니스를 토대로 해서 그걸 최대한 명문화시키려고 각각의 케이스들을 다 하나하나
지금도 계속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법이 새로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케이스들에 맞게끔 하나하나씩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스티스 하에서 저스티스를 이렇게 무기로 휘두르면서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은 절대 속 시원하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가 굴러가질 않거든요. 자의적으로 그냥 몇 명의 독재자들이 멋대로 해버려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니까. 몇 명의 독재자 아니면 몇 명의 힘센 사람들, 권력자들 아니면 뭐 재산가들도 권력자죠. 재산도 권력이니까 네. 뭐 아무튼 몇 명 힘센 사람들은 멋대로 해버려도 되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법을 만든 거고 법을 지키려고 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인 거고 사실은 원칙을 지킨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지자들은 이 라이처스니스랑 저스티스를 자꾸 혼재된 개념을 계속 그대로 쓰다 보니까 사이다 발언으로 말하면 그게 법적으로 다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은연중에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의라는 말 자체가 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쓰였을 때 법적 정의라는 말 말고 저스티스랑 라이처스니스를 따로 구분해서 두 개의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쭉 쏘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거는 관념적이고 명시적이지 못하다. 그걸 명시적인 모양새로 만들어서 커먼 센스를 끌어냈을 때 그걸 관철시킬 만한 명분이 생기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교육을 받아왔어야 했는데 그 개념들을 다 섞어놓고 옳은 게 옳은 거다. 옳은 거는 뭐 무조건 옳은 거다. 그런 식으로만 주입을 받다 보니까 좀 이 개념이 좀 헷갈리는 게 아닌가 싶고 한편으로는 그런 토대 위에서 이재명 같은 괴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네. 사실 최근에 책이 한 권 발간이 됐죠. 네. 이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네네. 책이 나왔는데 이게 뭐 아직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뭐 주문만 하셨다고. 네, 주문만 했고 뭐 다른 분들이 먼저 읽어보신 분들 뭐 정치신세계 윤가피님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트위터에 많은 또 다른 분들이 그 책의 내용을 조금씩 올려주시는 걸 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이재선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도 사실 그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그거 믿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방송이나 아니면은 무슨 토론회 이런 데 나와가지고 네. 이재선 씨는 자신에게 어떤 부정한 행위를 강요했다. 나는 그거를 막은 거다. 네. 예. 그래서 뭐 이재선 씨가 뭐 시정에 개입하고 뭐 인사에 개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일면 맞을 수도 있어요. 이재선 씨가 한 행동을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건 정말 당연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한 거거든요. 하필 이재선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형이라서 그렇지. 그렇죠. 또 형이라서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거를 이용한 거야 이재명이. 아니 성남시 그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게 잘못됐다 비판하고 네. 그다음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 성남시에 데려다가 임명해서 사용했다 그거 비판하고 그다음에 뭐 그 롯데백화점 네. 위 그 지하철역의 공간 일부를 그러니까는 전용했다 예, 이거죠. 사적으로 네. 사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민원을 물건을 팔고 있다. 예, 예. 뭐 그런 거 지적하고 네. 그런 거 한 거를 시정을 개입했다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성남시 그 자기 비서들 뭐 그런 사람들이 전화로 예? 문자 욕설 문자 하고 가족 협박하고 이게 부정한 거죠. 그게 이제 이재명의 라이처스니스에서 보면은 이재선 씨가 불의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자기가 성남시장이니까. 네, 자기가 성남시장이고 가족 좀 됐으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자꾸 댓글 걸면은 서운하기나 하지 뭐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를테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철저하게 이재명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이재명이 자기 형한테 했던 짓이 그게 정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이재명의 정의죠 어디까지나 모두의 정의가 아니죠.
그리고 모두의 정의는 저스티스에 가까운 거고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이재선 씨가 건의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무슨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본인이 증명해야죠. 그렇죠. 증명해야죠. 이재명 본인이 증명해야죠. 입증해야죠. 예. 입증 못하면 없는 거니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게 또 진짜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이 정말 큰 잘못을 한 겁니다. 김명수는 저스티스를 라이처스니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명문화시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멋대로 자의적으로 네. 그렇게 흐트려 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 선거법 규정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한 거죠, 김명수를 말하자면은. 하여튼 정말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진짜. 이번 대법관들이 김명수는 뭐 돈이라도 받았나? 권순일은 돈이라도 받았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은 이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의 구현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등, 공정, 그다음에 일관성 이런 걸로 놓고 보면은 이 정의 구현에서의 이 정의 이거의 반대말은 불의가 아니라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불의, 정의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은 저스티스보다는 라이처스니스에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 해대면서는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그러니까 선택적 기준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정의라는 거는 최소한 네. 예. 그거라도 할 수 있어야죠. 네. 그게 최소이기도 하고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기도 합니다. 내로남불에서 그 자유롭게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엄격해지기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네. 게. 그래서 봅시다. 그럼 이재명도 정의를 참 누차 말하는데 뭐 이재명이라는 공정이라는 것도 정의고 평등이라는 것도 정의입니다. 이재명이 정의라는 말을 직접 안 썼다고 해도 이재명이 매일같이 하는 말들은 다 자기가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과연 이재명은 얼마나 정의롭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소득 어떻습니까? 기본소득이 정의롭나? 전혀 정의롭지 않죠. 전혀? 뭐 조금은 정의로운가? 그냥 그 평등의 원리를 지키기 때문에 조금 기본소득이 평등한가요? 과연? 그 마이클 샌델이랑 얘기를 할 때 네. 이재명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형식적인 평등 지금의 상황이 공정하지 못한 게 형식적인 평등에만 치중해서 기계적 평등에만 치중해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결과적인 평등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네. 뭐 그거를 이제 사실 그 능력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건데 네. 아니 기본소득만 해도 기본소득이 가장 그게 거의 확실한 예인데 네. 아니 그냥 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 외에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게 없는 게 기본소득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마이클 샌델이 그 화상 대담에 나온 걸 가지고 샌델을 욕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제가 기본소득론자라는 거 하나만 알아도 샌델은 거기에 나가면은 내가 그냥 얼굴 마담으로 이용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과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하고 싸울 과거로 들어가가지고 너 기본소득 그거 정의롭다고 생각하냐 계속 그걸 물었어야 했어요. 근데 마이클 샌델은 그 둘도 아니었잖아. 아니었죠. 그냥 병신같이 얼굴 마담 역할만 해주고 왔잖아. 정치 철학 교수라면은 정치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경 상황을 뭐 알고 그러니까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깨어났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한국 정치판에 한국 대선판에 어떤 식으로 이용될 건지 예측은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철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샌들 뭐 책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한국에 좀 관심 가져볼 만도 하잖아. 그러니까요. 예. 아니 뭐 그것도 봤나 보던데요. 스카이캐슬 드라마는 본 것 같던데. 그 정도면 한국 잘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허당이야.
뭐 기본소득이 그래서 뭐 기본소득은 아무튼 평등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기계적 평등은 우리는 평등으로 안 쳐주니까 사실은. 네. 그다음 대장동 사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 대장동 사업 공정합니까 일단? 전혀 공정하지 않죠. 이거는 그냥 진짜 헤쳐먹기 위한 거였죠. 응?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중간에 없애버렸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그렇죠. 뭐 거기다가 뭐 민관 합동이라면서 네. 민이 싸게 땡겨서 관이 싸게 땡겨서 민이 비싸게 파는 네, 그렇죠. 한상의 수익 모델만 만들었으니까 전혀 공정하지가 않죠. 네, 그러면서 아니 자기가 성남시장 당선이 될 때 성남시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 일당이 됐기 때문에 다시 LH 쪽으로 돌리려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성남시장 당선되기 위해서 대장동 가서 한 말은 내가 꼭 민간 개발하겠다. 대장동은 민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약을 쳐놓고 땅을 싸게 몰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통수를 때린 거죠. 대장동 사는 사람들을. 전혀 공정하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 그러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민간 개발에서 기부 체납 받는 거 정도 그냥 받은 걸 가지고 뭐 단군 이래 최대 수익 사업이었다. 예? 공공 이익을 극대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부 체납만 받아도 됐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부 체납만 받았으면 최소한의 어떤 변명거리는 생기죠. 예, 그러면 동주민센터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겠죠. 그거 아직도 있나 없나? 어떤 아직도 검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센터. 대장동 주민센터가. 네, 그쪽 검색해 보면 이 코시국 같은 경우는 뭐 근데 대장동 사는 사람들은 뭐 대체로 잘 사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뭐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 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 또 우리 시대의 명표현이죠. 네. 정의로운 음주운전. 그러니까 정의로운 음주운전이라는 것도 라이셔스니스 관점으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예. 네,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 사회의 커먼 센스에는 부합할 수가 없는 거죠. 정의로운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 네. 시간 순서가 안 맞고. 시간 순서도 안 맞고. 그때 적발됐을 때 알코올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면은 이거는 만취 수준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제보를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면 뭐 제보자랑 둘이 술 먹으면서 술을 더 마시면서 이렇게 꽐라된 상태로 뭐 취중 진담이라도 나누려고 했던 건가? 글쎄요. 하여튼 뭐 정의로운 음주운전 그리고 뭐 정의로운 검사 사칭, 네, 예, 공무원 사칭 그것도 PD가 한 거고 나는 그냥 옆에만 있었는데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 마냥. 사실 이재명은 거기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어떤 검사를 사칭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다 PD한테 알려준 코칭을 했다고 하죠. 예. 네. 사실상 주범이지 이건. 그렇죠. 공동 정범도 아니고. 네. PD와 같이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 사람은 법조인인데. 그렇죠. 그래서 또 전과가 하나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법조인이라는 게 뭡니까? 저스티스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스티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스티스를 우습게 한 건데 말하자면 저스티스를 개조수로 알았다는 건데 저스티스냐? 그래 저스티스 하자 저스티스. 이 조시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죠. 아무튼 이재명이 이 자기가 정의라고 얘기한 것들은 다 자의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민주당이 거기에 정말로 그게 공감해서 그러는 건지 네. 어쨌든 열심히 부역을 하고 있죠. 네. 아니면 단지 그냥 공감 따위는 안 해도 뭐 이게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뭐 그렇죠. 그 속내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네. 뭐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전에 자랑스러웠던 민주당 정부들, 그러니까 DJ 정부라던가 참여정부라던가 그다음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맥을 전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네.
도대체 이재명을 왜 지지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자신들의 어떤 인생사가 있기는 하겠지만 참 같이 갈 수 없는 두 존재를 같이 지지한다고 하는 것에서는 진짜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뭐 아무런 결론도 안 날 것이고 그냥 막연한 이야기하다가 끝에 가서 답답해하다가 끝날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건 사실 정의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잘못했지. 뭘 이런 책을 뭐 200만 부나 팔아줬어. 한 20만 부 팔아줬으면 많이 팔아줬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 샌델이 얘기했던 정의가 말하자면 잘못 전달된 거예요. 아마 이 200만 부 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 지지할 겁니다 지금. 네. 그 사람들이 다수인지 뭐 과반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는 이재명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샌델이 말하는 정의도 공정 평등 이 가치를 제일 지금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공리적인 관점, 그다음에 가치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정의를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의 구현의 핵심은 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평등, 공정, 일관성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재명한테는 그거 다 없어요. 그냥 자의적인 정의만 있을 뿐인데 내가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네. 이것만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이명박을 이해하는 방법이랑 같은데 쟤한테 뭐가 이익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재명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 뭐 수긍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이 왜 저지랄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그 측면에서의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라는 거는. 근데 정의는 정말 정의 구현이라는 거는 때로는 자기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들 지키고 네. 있는 것들을 따져보면은 그게 꼭 우리한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인 것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당장 뭐 저기 비씨님이나 저나 흡연자인데 뭐 법으로 완전 규정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길방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어디 가서 한 군데 짱 박혀서 담배를 피려고 하지. 그렇죠. 대체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게 길에서 피면은 딴 사람한테 연기가 가서 간접 흡연이 되고 그건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짱 박혀서 피려면 불편하잖아요. 짱 박힐 때 찾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네. 뒷골목 없으면 담배 피기도 힘들고. 정의라는 게 꼭 내 이익하고 부합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회를 유지하는데, 사회를 지속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사회가 없어지면 나도 없잖아요. 사실 뭐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거친 세상을. 그렇죠. 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게 인간이니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 어떻게 내려야 되냐? 뭐 사실 뭐 결론을 우리 내린다는 것도 좀 뭐 이상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네 뭐 당연히 이재명 지지자들은 우리 방송 따위 듣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 악플이 달릴 때가 있으니까 잘 좀 생각해 봐라. 정말 뭐가 공정한지 아니면 뭐가 더 정의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라. 윤석열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 뽑으라고 말 안 할게. 그냥 이재명이 정말 뽑아도 당신의 표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결국은 그겁니다. 내가 정의다라고 말하는 거는 위험한 일이고, 내가 정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내 스스로도 이게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의 어떤 한계는
저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의라는 거는 어떤 뭐 법으로는 물론 규정지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정의라는 거는 규정 지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인 거지. 이것도 어떤 그러니까 민주주의랑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도 결코 완성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인 거지. 뭐 언젠가는 이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완벽한 민주주의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그 지향점인 것이지, 지향점이고 과정인 것이지,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세상은 없으니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너무 좌절할 일도 아니고 또 뭐 세상에 대체 정의는 어디 있는 거냐라고 너무 한탄할 일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아니다. 저건 틀렸다. 하나 지우고 저건 틀렸다 하나 지우고 그 지어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건 답은 없는 과정이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 한편은 좀 독하게 마음먹을 필요도 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냥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네. 뭐랄까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네. 물론 이제 어떤 현실이라는 상황에서 뭐 대선 날짜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런 어떤 뭐 정의의 관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냥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뭐 힘든 일 닥칠 때마다 그런 얘기들 이 말을 많이 했잖아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그거 이제 유명한 야구 선수 말이죠.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뒤집어 버리고 싶습니다. 끝 안 난다라고. 끝이 안 난다. 네. 끝 안 나니까 어떻게 한편으로는 좀 여유 있게 마음 가지고 조급하게 마음 가져봤자 끝도 안 나는 거 어차피. 네. 이래나 저래나 끝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끝이 안 나니까 손 놓고 살아도 돼요. 하지만은 내 성질이 손을 못 놓겠거든. 손 놓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 그렇게 이렇게 막 널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닌 사람이라면은 죽을 때까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지치면은 잠시 놨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니까 그래도 이제 끝까지 관심은 놓지 말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덕이란 그런 것이죠. 네. 족같습니다. 취향이 족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삶에 도움이 안 돼요. 굉장히. 와 이거 뭐 새해 첫 에피가 완전 무거워. 개족 같아. 정초부터. 아니야. 그래도 뭐 정초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런가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새해 시작됐으니까요. 네. 뭐 또 열심히 2022년 잘 살아보죠. 2022년 음력으로 바뀌어야지 이제 그 띠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뭐 아직까지는 소띠인가 올해가 그렇죠? 네네. 2022년이 호랑이 해 아닙니까? 네. 호랑이 해인데 호랑이 하면 또 대통령님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할 때 네. 인이 호랑이 인자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제 호랑이 해 그러면 대통령님의 해가 아닐까. 그래서 그 기운으로 결국은 저 대단한 인간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혼자 해보고는 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기대는 하지 말고. 네. 그런가? 네.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저는 그냥 다 대통령님 인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 올해도 쉽지 않은 해가 되겠지만은 너무 좌절 마시고 그냥 옆 사람들 보면서 같이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이 건강해야 네.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네, 건강 계속 잘 챙기시고요. 오늘 이제 녹음 날짜가 2021년 12월 31일인데 저는 또 내년 1월 1일에도 또 그 여의도에 나갈 예정이고 또 여의도에서 뵙는 분들은 뵙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